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대영 제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연속된 패배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삼천마 바다 건너 신대륙에서 폭발한 이 전쟁은 제국의 심장을 뒤흔들었고 세계의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몇 년 사이에 벌어진 믿기 어려운 사건들, 왕의 명령 아래 움직이던 최강의 군대는 예상치 못한 저항 앞에서 흔들렸고, 유럽 최정예 병력의 위신은 낯선 대륙에서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775년 제국의 오만과 식민지인들의 절박함이 정면으로 충돌하던 그 순간, 조지 3세의 결심과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탄생을 향해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국의 몰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그 첫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775년 늦은 가을, 조지 3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영국 본토에서는 여론이 갈라져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식민지인들을 배신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왕궁에서는 연일 전략회의가 열렸고 지도와 첩보 보고서들이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이미 현지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 용병들을 지원하기 위해 1만 8천 명의 추가 독일 부대를 고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죠. 조지 3세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저 반역자들에게 제대로 된 일격을 가하면 곧바로 항복하고 말 것이다. 영국 전역에서 군함 징발령이 내려졌고 2만 명의 정예 병력이 포츠머스와 코크 항구에 모여들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대원 정군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반란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식민지를 영구히 복속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모인 제2차 대륙회의는 영국의 본격적인 공격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워싱턴 장군은 주력 부대를 이끌고 보스턴에 주둔한 영국군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애국파들은 지역감시위원회와 안전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13개 식민지 대부분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군대는 훈련도 부족하고 장비도 열악한 민병대 수준에 불과했죠. 반면 영국군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과 유럽에서 검증된 정예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독일 용병들까지 가세해 병력 면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미 대륙 전체가 반란에 가담한 건 아니었습니다. 서인도 제도의 식민지들은 경쟁국과 노예 봉기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줄 영국군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반란을 지지할 리 없었죠. 플로리다 지역은 인구가 적고 흩어져 살았으며 영국의 압제보다는 스페인의 침공 위험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조민 부족들도 조심스러운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대부분은 은밀히 영국을 더 믿을 만한 동맹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애국파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캐나다였죠. 1763년 이후 영국 통치하에 있던 퀘벡 지역의 유럽계 주민들은 대부분 프랑스계 가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영국을 좋아할 리는 없었지만 최근 제정된 퀘벡법이 그들의 권리와 특권을 상당 부분 인정해주면서 많은 이들이 영국 통치에 순응하게 됐죠. 대륙회의가 캐나다인들에게 반란 동참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는 영국 정규군 800명만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영국이 곧 증원군을 파견해서 캐나다를 13개의 식민지 침공의 발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결정했죠. 공식적으로는 캐나다의 억눌린 주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작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는 영국군의 북방 기지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주요 공격은 타이콘데로가 근처에 집결한 2,000명의 북부군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대는 이름과는 달리 상당히 무질서했지만 유능한 아일랜드 출신 장교 리처드 몽고메리 장군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1775년 9월 그는 캐나다로 가는 길목을 지키던 생장 요새를 포위했습니다. 타이콘데로가에서 노획한 중포를 동원해 6주 만에 항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죠. 캐나다로 가는 길이 열린 셈이었습니다. 문제는 탈영과 질병으로 북부군의 병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대가 퀘벡을 향해 진군하는 동안 두 번째 지원군이 합류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코네티컷 출신의 진취적인 젊은 장교 베네딕트 아놀드 대령이 워싱턴을 설득해서 몽고메리를 지원할 2,000명의 병력을 확보한 거였죠. 아놀드의 계획은 대담했지만 위험천만했습니다. 아놀드가 선택한 행군로는 험준한 산림과 강, 늪지대를 통과하는 극도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아놀드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크게 속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로는 예상보다 훨씬 길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수천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아놀드의 부하 상당수가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지만 12월 초에 그는 마침내 퀘벡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몽고메리와 합류한 합동 병력은 고작 1,200명에 불과했습니다. 퀘벡은 세인트 로렌스 강이 내려다 보이는 웅장한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 도시로 유명했죠. 6m 높이의 성벽과 114문의 대포로 무장하고 있었고 매우 유능한 영국 총독 가이 칼튼이 수백 명의 민병대를 조직하고 탄약과 보급품을 비축하며 포위전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시간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겨울에 며칠 후면 입대 기간이 만료되어 수백 명의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놀드와 몽고메리는 즉시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31일 새벽 눈보라를 틈타 미군이 공격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조직적이고 단호한 영국군의 저항에 부딪힌 거였죠. 몽고메리 장군은 전사했고 그의 부하들은 혼비백산에서 달아났습니다. 아놀드 대령은 중상을 입었고 수백 명의 부하들이 포위되어 포로가 됐습니다. 퀘벡 공격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해 겨울 보스턴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5세 서점 주인이자 현재 애국군 대령인 헨리 녹스가 놀라운 보급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던 거죠. 2톤이 넘는 59문의 중포를 썰매와 소, 말을 이용해 408km에 달하는 눈과 산, 얼어붙은 강을 가로질러 운반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대포들은 타이콘데로가 요새에서 노획한 것들이었죠. 1776년 2월 27일 녹스가 도착했고 쇠19문의 대포가 모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워싱턴은 기뻐하며 녹스를 포병대 사령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첫 번째 생각은 얼어붙은 찰스강을 건너 보스턴에 직접 공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군사 참모들은 녹스와 함께 더욱 신중한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도체스터 고지를 요새화하는 것이었죠. 도체스터 고지는 정박해 있는 영국 함대를 위협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함대의 보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영국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록스베리에는 수톤의 목재와 돌, 건초가 은밀히 모아졌습니다. 미군은 보스턴에 대한 야간 포격을 시작해서 준비 작업을 감췄습니다. 영국군은 2배의 화력으로 응사했습니다. 셋째 날 밤 애국군은 포격 엄호하에 이무문의 대포를 도체스터 고지로 조용히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은 진지를 구축하고 6,000명의 병력을 배치했죠. 영국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포격을 가했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고 공격을 준비했지만 악천후 때문에 하운 장군은 공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병사들이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자 하우 장군은 도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저항하지 않는 조건으로 영국군은 보스턴을 파괴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3월 20일 영국군은 윌리엄 요새를 폭파하고 헬리팩스로 출항했습니다.
10개월이 넘게 이어진 포위전이 마침내 끝난 거였죠. 워싱턴의 승리 소식은 식민지 전역에 퍼져 축하와 환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코네티컷의 한 신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국인이 영국군의 패배를 기뻐한 건 아니었습니다. 반란에 반대하는 사람들, 즉 왕당파는 현재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죠. 각자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최근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로 영국과 강력한 사회적, 경제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국왕과 조국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지 3세가 수장인 성공회 신도들이 그랬죠. 또 다른 이들은 미국 공화정이 무정부 상태와 폭도 통치로 이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3,000마일 떨어진 곳에 폭군 1명과 1마일 거리의 3,000명 폭군들 중 어느 쪽이 나을까요? 라며 역사적 사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력 충돌의 공포를 두려워했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우리 땅이 잔혹한 전쟁의 나락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피해 급류가 흘렀고 수천 명이 거짓골로 전락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식민지 곳곳에 생긴 지역 애국파 감시 및 안전위원회가 이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왕실 권한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들이 지방정부 역할을 떠맡았거든요. 1776년까지 왕당파 동조 혐의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원회나 난폭한 애국파 폭도의 표적이 되어 종종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죠. 일부 충성파들은 자체 민병대를 조직했습니다. 국왕과 그의 대신들은 뉴잉글랜드가 반란의 중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남부에서는 대부분 주민들이 충성을 유지하고 있고 소수의 말썽꾼들에게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봤죠. 영국이 무력을 과시하면 수천 명의 충성파들이 나서서 왕당파 부대에 자원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캐롤라이나에서는 영국 총독들이 지난 여름 애국파 폭도들에게 집에서 쫓겨난 이후 바로 그런 조치를 요구해왔습니다. 마침내 1776년 1월 그들은 파커 제독이 전함 50척과 병력 3,0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엔 병력이 너무 적었고 계획도 성급했으며 조직력도 형편없었습니다. 2월 27일 노스캐롤라이나의 왕당파 부대가 해안에서 마틴 총독과 합류하기 위해 예정대로 진군했지만 무어스 크릭 다리에서 더 큰 규모의 애국파 부대에 매복을 당했습니다. 왕당파 대부분은 새로운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이었고 칼을 뽑아들고 마지막 하이랜드 돌격을 감행했지만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뒤이은 패배에서 1,000명이 넘는 왕당파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파커 제독은 약 6,000명의 반군이 점거한 찰스턴 항구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은 북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이며 지난 세기 동안 10명이 넘는 아프리카 노예들의 입항 지점이었죠. 하지만 찰스턴을 점령하려면 영국은 먼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설리번 섬의 반군 요새를 점령해야 했습니다. 파커의 공격은 실패로 끝났죠. 해군의 포격은 요새의 스펀지 같은 야자수 통나무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해안 포대는 영국 수송선을 물리치고 영국 해군 군함들의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파커 원정의 실패는 남부 식민지에 대한 영국의 희망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1776년 7월 체서피크만에서 찰스턴까지 영국군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776년 4월 대륙군이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마을마다 환호를 받았고 사기는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동부 해안 최대 항구인 뉴욕시였죠. 워싱턴은 영국군의 다음 공격 대상이 뉴욕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지아에서 뉴잉글랜드까지 이제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독립에 대한 열망은 새로운 팸플릿 상식에서 상당 부분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팸플릿의 저자는 현재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영국의 급진주의자 토머스 페인이었죠. 그는 설득력 있고 쉬운 영어로 군주제의 모든 기반을 조롱하는 동시에 선출된 대표를 통한 자치의 원칙을 찬양했습니다. 약 10만 부의 상식이 식민지 전역에서 인쇄되어 판매됐습니다. 그해 6월 필라델피아에서 의회는 매일 회의를 열어 독립을 놓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1776년 7월 2일 의회는 독립 찬성 투표를 했고 이틀 후인 10월 4일 의회는 독립선언서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존 애덤스, 토머스 제퍼슨, 벤저민 프랭클린 등이 초안을 작성한 이 선언서는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현재 흔히 미합 중국이라 불리는 13개 주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조지 3세의 모의 장례식이 거행됐고 델라웨어에서는 그의 초상화가 불탔습니다. 뉴햄프셔에서는 왕실 건물들이 훼손됐고 뉴욕에서는 15피트 높이의 국왕 동상이 넘어졌습니다. 동상의 납은 전쟁 수행을 위해 4만 88발의 총탄으로 녹여졌죠. 식민지는 이제 독립국이 됐습니다. 영국군이 이들을 되찾아 왕실에 돌려보내지 않는 한 말입니다. 진짜 전쟁이 이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